오후의 햇살이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남편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를 준비하며 오전을 보냈다. 집안은 참기름과 마늘 냄새로 가득했고 내가 8년 동안 가꿔온 가정으로의 따뜻한 초대와 같았다. 나는 반찬을 놓으며 조용히 흥얼거렸다. 몇 시간 안에 이 벽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상을 거의 다 차렸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무 문에 가해진 3번의 날카로운 두드림은 힘있고 위압적이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시누이인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비싼 핸드백을 잘 다듬어진 손가락으로 꽉 쥔 채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남편의 사촌 2명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나를 피했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 서연은 우리 문화에서 고의적인 무례함의 표시인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나를 밀치고 들어오며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움에 목이 메어 그녀를 따라 작은 거실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 씨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그녀는 경멸에 찬 입술로 나를 돌아보았다. 바로 그래서 지금 온 거야. 오빠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해. 사촌들은 마치 탈출구를 막으려는 듯 문개 자리를 잡았다.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이 집. 서연은 내가 온 마음을 쏟아부은 소박한 집을 경멸적으로 가리키며 시작했다. 김씨, 가문에 걸맞은 사람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녀의 말은 우리 사이에 공기처럼 떠 있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문화적 조건화가 내 목소리를 올가매어 침묵을 지켰다. 넌 우리 오빠랑 결혼한 지 8년이 됐어. 그녀는 방 안을 서성이며 마치 가치를 평가하듯 우리 물건들을 만지며 계속했다. 8년 동안 아이도 없이 우리 가문에 8년 동안 수치심만 안겨줬지. 내 손이 약간 떨렸다. 민호와 나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뎠으며 산 안개 속에 숨겨진 절에서 기도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둘 다가 짊어진 사적인 상처였다. 이제 서연은 그것을 무기처럼 휘둘렀다. 가족들은 오빠가 새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어. 그녀는 내 인생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사람과 말이야. 그건 민호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나는 마침내 목소리를 내어 속삭였다. 서연은 온기 없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었다. 우리 오빠는 항상 너무 무르고 내 감정을 너무 배려했지.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게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신 거야. 그녀는 조급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2시간. 줄게 필수품만 챙겨.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불신감에 휩싸여 얼어붙었다. 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내 집이 아니야. 김씨 가문 소유지. 넌 그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일 뿐이야. 그녀가 모르는 것, 그들 중 아무도 모르는 것은 이 집이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인 우리 친정 돈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이었다. 민호는 우리 공동 명의로 등록하기로 동의했고 나는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의 가족에게 한 번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민호 씨는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안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해야겠어요. 상황은 전달받았어. 네가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네가 머물 방이 마련된 게스트하우스 주소야. 네가 적응할 때까지 가족들이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해 줄 거야. 그 배신감은 그녀의 말보다 더 깊이 배었다. 민호가 이걸 동의했다고? 그가 가족회의에 앉아 그들이 나를 달아빠진 신발처럼 버리려는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나는 소리치고 싶었고 서연의 비싼 핸드백을 마당에 인거 연못에 던져버리고 싶었고 민호에게 전화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숙한 한국 여성은 위기 속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수년간의 가르침이 나를 막았다. 대신 나는 어깨를 펴고 서연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2시간 이상 필요해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좋아. 해질 때까지. 사촌들이 네 집 나르는 걸 도와줄 거야. 그것은 내가 정말로 떠나는지 확인하겠다는 무언의 의미였다. 서연이 승리에 만족하며 문 쪽으로 으스대며 걸어가다가
내가 8년 동안 매일 아침 민호의 조상들께 정성껏 제물을 올렸던 제단 옆에서 잠시 멈췄다. 위패는 신경 쓰지 마. 그건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멍한 상태로 옷과 개인 물품들을 골랐다. 사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고 가끔 상자나 가방을 밖에서 기다리는 택시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아무도 내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 문화에서 수치심과의 연관은 전염성이 있다. 짐을 싸는 동안 방마다 추억이 넘쳐 흘렀다. 민호 어머니의 김치 레시피를 완벽하게 배우기 위해 노력했던 부엌. 결혼 3주년의 감나무를 심었던 작은 정원. 우리가 오기를 바랐던 아이들에 대한 꿈을 속삭였던 침실. 나는 민호에게 반복해서 전화했다. 매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응답 없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충격은 더 단단하고 내 습관적인 수능을 베어낼 만큼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해갔다. 해질 무렵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챙겼다. 사진, 일기장, 할머니의 옥팔찌, 그리고 침대 및 칠기 상자에 보관했던 법적 서류들. 택시기사가 내 소박한 짐들을 싣는 동안 나는 정당하게 내 것인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부엌에는 내가 준비했던 특별한 식사가 깨진 약속의 증거처럼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나는 숨겨둔 곳에서 집문서를 꺼내 지갑에 넣었다. 이 종이, 이 증거는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서 나의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보지 않는 척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이 내 불명예를 쫓고 있음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체면을 지키는 것이 전부인데 나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체면을 잃고 있었다. 옆집 박씨 아주머니는 내가 그쪽을 쳐다보자 재빨리 커튼을 닫았다. 할머니를 아셨던 전씨 할아버지만이 내가 지나갈 때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택시는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익숙한 거리를 달렸다. 벚꽃이 분홍빛 눈처럼 아름답고 덧없이 흩날렸다. 내 결혼처럼 나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산 근처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이 든 주인은 낯선 사람에게나 보일 법한 격식 있는 정중함으로 나를 맞았다. 방에서는 소나무 숲이 보입니다. 그녀는 종이문을 열어 전통 온돌바닥에 요가 깔린 작지만 깨끗한 공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날 밤 종이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 때 나는 패배감이 아닌 분노로 울음을 터뜨렸다. 내 베개를 적신 눈물은 부서진 여자의 눈물이 아니라 불로 단련되는 여자의 눈물이었다. 나는 집, 남편, 사회에서의 내 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그 작은 방에서 어떤 인간의 배신보다 더 오래된 산에 둘러싸여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굴욕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되찾는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할 것이다. 아침은 창밖의 부드러운 풍경 소리와 함께 찾아왔다. 나는 잠시 방향 감각을 잃고 민호를 찾으려 요를 더듬다가 현실이 다시 덮쳐왔다. 나는 낯선 사람의 게스트하우스에 혼자였고 8년 동안 충실히 섬겼던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나이든 주인 최씨 아주머니는 차와 김치를 곁들인 쌀죽을 가져다 주셨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는 정확히 그렇게 개인적인 것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그녀의 조용한 친절은 내 상처 입은 영혼의 위안이 되었다. 아침에는 산 공기가 가장 맑아요. 그녀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작은 나무 베란다를 드러내며 문을 열고 간단히 말했다. 머리를 맑게 하는데 좋지요. 나는 보리차를 마시며 베란다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계곡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보았다. 내 전화기는 조용했다. 민호의 전화도 걱정하는 메시지도 없었다. 오직 서연에게서 온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내 소지품을 그녀의 차고에 보관하겠다는 격식 있는 문자만이 있었다. 마치 내가 인간이 아니라 원치 않는 가구 조각인 것처럼. 이런 유해 상태로 3일이 지났다. 나는 기본적인 일상, 씻고, 먹고, 소나무 사이로 난 돌길을 걷는 것을 반복하며 마음속으로는 끝없이 같은 질문들을 되뇌었다. 민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내 얼마 안 되는 저축이 바닥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나흘째 아침, 무언가 바뀌었다. 아마도 최씨 아주머니가 말했던 산 공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픔도 어떤 폭풍처럼 결국에는 스스로 지쳐버리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새벽 전에 일어나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불교 사찰로 등산을 갔다. 마당을 쓸던 스님은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는 쓸던 것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앉거라. 그는 돌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와 함께 일출을 보거라. 우리는 황금빛 햇살이 산 위로 쏟아질 때까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새들이 서로를 불렀고 그들의 목소리는 고요한 공기 속에서 맑게 울렸다. 한국 전통에서는 스님이 마침내 말했다. 폭풍 속에서 휘는 나무는 살아남지만 뻣뻣한 나무는 부러진다. 하지만 휘는 것은 부러지는 것과 다르다. 그의 말은 내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속에서 울렸다. 나는 김씨 가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수년을 보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법을 배우고 그들의 가족 의식을 지키고 심지어 그들의 지역 사투리에 맞게 내 말투까지 바꾸었다. 나는 너무 많이 휘어서 나 자신의 모양을 거의 잊어버릴 뻔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울의 한 법률 회사에서 일하는 어릴 적 친구 지영에게 전화했다. 우리는 내 결혼 이후 멀어졌다. 그녀를 너무 현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너무 직설적이라고 생각했던 시댁을 기쁘게 하기 위해 희생한 또 다른 것이었다. 전가야.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따뜻했다.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분노는 즉각적이었고 위안이 되었다. 그들이 너한테 이럴 수는 없어. 그 집은 법적으로 내 거야. 내 할머니의 선물을 기억해. 아직 집 문서 가지고 있어? 응. 나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지갑을 만지며 말했다. 좋아. 아직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마. 사실 그들 중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마. 내가 가족재산법 전문인 동료와 이야기해 볼게. 집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나는 희망의 작은 떨림을 느꼈다. 다음 날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인연을 가져왔다. 마을 시장에서 걷다가 과일 가게에서 감을 고르고 있는 전 이웃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내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때 커튼을 닫았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아 씨,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다. 어떻게 지내요? 그녀의 태도 속 무언가. 아마도 사회적 어색함 아래의 진정한 염려가 내 혀를 풀었다. 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매일의 산책에 대해, 사찰 스님과 그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정당하게 내 것을 되찾으려는 계획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씨 아주머니의 표정은 동정에서 존경과 비슷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우리 언니가 당신이 예전에 아이들에게 전통자수를 가르치며 자원봉사했던 문화센터에서 일해요. 그녀가 말했다. 언니는 항상 당신의 인내심과 기술을 높이 평가했어요. 번개처럼 밝고 갑작스러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언니분께 혹시 아직 선생님이 필요한지 아시는지 여쭤봐 주실 수 있어요? 며칠 만에 나는 문화센터에서 주 2회 오후 수업을 가르치는 자리를 확보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내 줄어드는 재정을 연장시켜 주었고 더 중요하게는 결혼 생활을 넘어선 공동체와 나를 다시 연결해 주었다. 내 학생들 중에는 민지라는 눈이 반짝이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저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수업에서 민지가 특히 복잡한 바느질에 애를 먹고 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일찍 딸을 데리러 왔다가 내가 부드러운 교정으로 딸의 손을 이끄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을 참 잘 다루시네요. 그녀는 나중에 말했다. 민지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거든요.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가장 어려운 바느질을 필요로 하죠. 나는 민지가 자수틀을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대답했다. 현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언제 저희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민지가 선생님을 무척 따르고 그리고 저도... 그녀는 망설이다가 더 조용히 계속했다. 선생님이 겪고 계신 일을 저도 어느 정도 알아요. 제 올케도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비슷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녀를 위해 나서지 못했죠. 그 이후로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그 차 초대는 여러 번의 만남 중 첫 번째가 되었다. 현주는 법조계, 부동산, 보안 서비스 분야에 친구가 있는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고 가끔 우아한 가족 다이어리에 메모를 했다. 등기부등본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군요. 그녀는 내가 보관해온 서류를 검토하며 확인했다. 그리고 남편분은 법적으로 재산에 이름을 추가하지 않으셨고요. 얘기는 했었어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재정적인 문제는 남자들이 처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현주의 미소는 새로 나를 세운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 그들의 패인이 될 거예요. 한편 나는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상을 계속했다. 매일 아침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계곡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나는 정기적으로 절을 방문했고 가끔 늙은 스님이 채소밭을 가꾸는 것을 도왔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조용한 동행은 내 고독을 덜어주었다. 밤에는 일기를 썼다. 내 감정에 대한 슬픈 글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었다. 서연이 나를 쫓아낼 때 썼던 정확한 말들. 민호의 계속되는 침묵의 날짜와 시간들. 박씨, 아주머니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내게 보고된 내 집이었던 곳에서 내 소지품들이 점차 제거되는 과정. 어느 날 저녁, 내가 등불 아래 글을 쓰고 있을 때 최씨 아주머니가 산 약초로 만든 특별한 차를 가져다 주셨다. 힘내라고. 그녀는 김이 나는 찻잔을 내 옆에 놓으며 말했다. 전투를 준비하는 게 보이네. 나는 그녀의 통찰력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다. 나도 젊었을 때 남편 집안에서 쫓겨났어. 이유는 달랐지만 수치심은 같았지. 그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만졌다. 하지만 너는 나랑 달리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건 좋은 거야. 집에서 쫓겨난 지 6주 만에 나는 민호로부터 첫 메시지를 받았다. 잘 지내는지. 묻고 보고 싶지만 가족들과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짧은 문자였다. 서연의 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의 배신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며 한때 내게 시를 써주었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약속했던 젊은 남자를 기억했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아마도 굳어가는 결심의 층 아래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존경 없는 사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리고 한번 깨진 존경은 성의 없는 문자로 고쳐질 수 없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지영이가 추천해준 재산 분쟁 전문인 강 변호사라는 엄격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집은 법적으로 내 것이었다. 내 남편은 내 동의 없이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녀는 노트패드 위에 펜을 든 채 물었다. 나는 서연의 경멸적인 표정, 민호의 나약함, 내 수치심에서 외면했던 이웃들을 생각했다. 나는 내 자신의 욕망을 주장하는 낯선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말했다. 제 것을 되찾고 싶어요. 집뿐만 아니라 제 존엄성도요. 강 변호사는 눈에 승인의 빛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방역을 준비합시다. 타이밍이 전부일 겁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소나무 숲을 비출 때 나는 이상한 평화가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가족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여성을 거의 축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고독 속에서 수세기의 인간 투쟁을 목격한 산에 둘러싸여 나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나 자신의 목소리. 쫓겨났던 여자는 돌아올 계획을 세우는 여자와 같지 않았다. 서연이 깨진 그릇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던 곳에서 그녀는 대신 배신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고독으로 담금질되었으며 이제 결의의 돌에 갈리고 있는 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날 아침은 맑고 밝게 밝아왔다. 나는 깊은 푸른색의 소박한 한복을 정성껏 차려입었다. 전통을 존중할 만큼 전통적이면서도 독립을 선언할 만큼 현대적인 옷이었다. 최씨, 아주머니가 내 머리 매만지는 것을 도와주셨다.
그녀의 세월이 깃든 손길은 은빛열을 쪽진 머리에 꽂을 때 부드러웠다. 옛 산골 이야기 속 호랑이 처녀가 생각나는구나.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중얼거렸다. 아름답지만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지. 지난 2달 동안 내 계획은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구체화되었다. 강 변호사는 내 단독 소유권을 확인하는 필요한 법적 서류를 제출했다. 현주는 서울에서 가장 평판 좋은 보안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는 백 사장님을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지영은 김 씨 집안의 현재 상황을 은밀히 조사하여 그들이 갑자기 내 집에 대한 관심을 보인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임을 밝혀냈다. 서연이 남편이 상당한 투자를 이뤄왔어. 지영은 우리 옛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게 말했다.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고 있는 거야. 그들이 가족 재산이라고 믿는 내 집은 현재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랬구나. 단지 잔인함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다. 그 사실은 내 결심을 더욱 굳혔다. 백 사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팀 배치 완료. 60으로 부동산 확보. 나는 한복에 보이지 않는 주름을 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4명의 전직 군인 출신으로 구성된 보안팀은 새벽에 자물쇠를 바꾸고 내 부동산 주변에 경계선을 설정했다. 법적 고지서가 게시되었다. 경찰에는 내가 일정 기간 부재 후 정당한 소유주택을 되찾고 있음을 알렸다. 같이 가줄까? 최 씨 아주머니는 전통적인 행운의 상징인 곶감 한 주머니를 건네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택시는 산에서 내려와 내가 굴욕 속에서 떠났던 동네로 나를 다시 데려다 주었다. 벚꽃 시즌은 끝나고 섬세한 분홍빛 꽃잎들은 무성한 녹색 잎으로 대체되었다. 자연은 앞으로 나아갔다. 나도 그랬다. 우리 동네 길로 들어서자. 나는 즉시 그들을 보았다. 깔끔한 검은 제복을 입은 2명의 보안 요원이 내 대문 옆에 서 있었다. 전문적이고 위압적이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백 사장님이 약속한 그대로였다. 몇몇 이웃들은 이상한 장면에 곁눈질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쓸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척하며 밖에 나와 있었다. 박씨 아주머니는 베란다에 서서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국 동네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진다. 특히 정의의 향기를 품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나는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차분한 걸음으로 대문으로 다가갔다. 보안 요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전가라 씨, 부동산은 안전합니다. 여자 요원이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새 열쇠입니다. 백 사장님께서 안부를 전하며 오늘 오후에 직접 확인차 들르실 겁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시도했나요? 내가 물었다. 아직은요, 부인. 하지만 잠재적인 방문객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 섬세한 표현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자신이 차지한 영토를 싸움 없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은 섬뜩할 정도로 변함이 없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마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린 시절의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내 가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내 개인적인 흔적들은 제거되었다. 가족 사진들, 내가 만든 자수 쿠션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도자기 컬렉션. 그 자리에는 서연의 취향이 더해져 있었다. 화려한 크리스털 장식품, 비싼 텔레비전, 아직 가격표가 붙어있는 디자이너 쿠션들. 그녀는 내 집을 개인적인 쇼케이스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친구들을 접대하고 내 침대에서 자고 내 식탁에서 식사를 했을 것이다. 나는 각 방을 체계적으로 돌며 창문을 열어 그녀의 향수 냄새를 내보냈다. 부엌에서는 최근 거주의 증거를 발견했다. 쓰레기통에 배달 음식 용기, 싱크대에 와인잔들. 내 시누이는 분명히 편안하게 지냈던 것이다. 주 침실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내 소박한 소나무 침대 프레임은 비단으로 덮인 화려한 서양식 침대로 교체되어 있었다. 옷장에는 서연의 사이즈에 맞는 비싼 옷들이 걸려 있었다. 내 침대 옆 탁자였던 곳에는 그녀와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손님방에서 찾은 빈 여행 가방에 그녀의 소지품들을 효율적으로 모았다.
내 움직임에는 분노가 없었고 오직 목적만이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복원이었다. 정오 무렵 나는 서연의 모든 흔적을 상자와 여행 가방에 담았고 보안팀이 그것들을 뒷마당의 창고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는 내 짐에서 꺼낸 새 침구로 침대를 바꾸고 바닥을 쓸고 재단에 새 재물을 올렸다.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의식을 통해 공간을 되찾았다. 백 사장님이 약속대로 도착했다. 그는 예리한 눈과 정중한 태도를 가진 아담한 남자였다. 그는 보안 장치를 점검하고 주요 출입구에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 시스템을 추가했으며 팀원들과 프로토콜을 검토했다.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말했다. 보통 처음에는 분노, 그 다음에는 협상입니다. 저희는 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요? 나는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그 단어가 혀 위에서 낯설게 느껴지며 물었다. 백 사장님의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김 선생님은 지난주부터 어머님 댁에 머물고 계십니다. 누님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고요. 상황은 그가 도착하면 전달될 겁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오후 남은 시간 동안 집을 정리하는 데 보냈다. 나는 내 소박한 짐을 풀고 작은 서재의 자수용품을 정리했으며 된장찌개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그 구수한 향기가 서연의 배달 음식 용기들로부터 부엌을 되찾았다. 저녁이 다가오자 나는 베란다에 앉아 정원에 반딧불이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안 요원들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감을 유지했다. 한 명은 정문에, 다른 한 명은 경계를 순찰하고 두 명은 길 건너편에 표시 없는 차 안에 있었다. 대결은 비싼 엔진 소리와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찾아왔다. 서연의 목소리는 초저녁 공기를 뚫고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대문에서 보안 요원과 언쟁하며 분노에 차 있었다. 여긴 우리 오빠 집이야. 당신들이 내 출입을 막을 권리는 없어. 나는 계획대로 상황이 전개되도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원 나무들 사이로 그녀가 보였다. 몸에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밤 외출 준비를 한 모습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어색하게 뒤에 서서 옷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부인, 이 부동산은 정아라 씨 소유입니다. 보안 요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허락 없이는 출입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 서연의 웃음은 깨지기 쉬웠다. 내가 우리 가족 집에 들어가는데 허락이 필요하다고. 죄송하지만 필요합니다, 마 부인. 서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민호 오빠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전화해. 남편이 전화기를 더듬는 동안 서연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목소리를 낮춰 음모적인 톤으로 말했다. 이봐요. 당신들이 그냥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이해해요. 그녀가 지금 얼마를 주나요? 내가 2배로 줄게요. 보안 요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부인, 뇌물은 범죄 행위입니다. 대문에서 물러서 주십시오. 이제 이웃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나왔다. 박씨 아주머니는 근처에 서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척도 하지 않았다. 전씨 할아버지는 더 편안하게 관찰하기 위해 접이식 의자를 가져왔다. 서연의 남편이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아마도 민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알렸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더 붉어졌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권리가 없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오빠가 몇 년 전에 이혼했어야 할 아이 못 낳는 아내일 뿐이라고. 그녀의 말은 저녁 공기 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박씨 아주머니의 눈이 커지고 전씨 할아버지의 고개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내가 조용히 떠났던 것보다 훨씬 더 창피한 일이었다. 그때 민호의 차가 멈춰섰다. 그는 지쳐 보였고 평소 단정했던 모습이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급하게 옷을 입은 것 같았다. 보안 요원들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스쳤다. 모여든 이웃들을 보았을 때 혼란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누나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내 아내가. 서연은 그 단어를 뱉어냈다.
깡패들을 고용해서 우리를 네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 민호는 대문을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법적 고지서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가 그것을 읽고 천천히 이해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집이 그녀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언제나 그랬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소리야? 이건 김씨 가문 재산이야. 아니? 민호는 이상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 할머니께서 그녀에게 주신 선물이었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저녁 귀뚜라미들조차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한테 한 번도 말 안 했다고? 서연은 마침내 속삭였고 그녀의 화장 아래 얼굴은 창백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네가 그걸 가족 재산으로 팔자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서연은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남편이 앞으로 나와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지만 그녀는 거칠게 뿌리쳤다. 그래서 우리가 널 돕고 내 결혼 문제를 지원하는 동안 내내 이 집이 그녀 것이었다고? 그리고 넌 내가 그녀를 그녀 집에서 쫓아내도록 내버려 뒀다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나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사회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행동, 여성을 정당한 소유의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속삭여질 이야기였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침묵은 지켜보는 이웃들의 눈에 그를 더욱 비난받게 하는 확인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존재를 알리기로 했다. 나는 서연에 꽉 끼는 드레스와 대조되는 푸른 한복을 입고 그녀의 공개적인 분노와는 정반대인 조용한 품위로 정원 길을 차분하게 걸어 내려갔다. 내가 다가가자 보안 요원이 고개를 숙였다. 전가라 씨, 이 방문객들을 들여보낼까요? 새쌍의 눈이 내게 향했다. 서연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고 그녀 남편의 눈은 창피함에 돌려졌으며 민호의 눈은 수치심과 안도감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아니요.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오늘은 안 돼요. 서연이 대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알아야, 우리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야 해. 가족 문제는 사적으로 처리해야지. 네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을 때 사생활은 포기한 거야.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물건들은 다 싸놨어. 내일 아침에 네 집으로 배달될 거야.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알아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남편을 보았다. 누나가 나를 쫓아낼 때 침묵했던 남자. 6주 후에 마치 잃어버린 우산을 묻는 것처럼 문자를 보냈던 남자. 지금은 애원하는 눈으로 서 있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는 없는 남자. 오늘은 안 돼요. 나는 반복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에게 말했다. 보안팀에게 무단 침입으로 경찰을 부르라고 요청하기 전에 떠나주세요. 그들이 차로 물러나는 동안 나는 서연이 민호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며 쏘아붙이는 것을 들었다. 나는 이웃들이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면서도 보지 않는 척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평화로움을 느꼈다. 나는 내 집 이상을 되찾았다. 나는 내 목소리, 내 존엄성, 그리고 세상에서의 내 자리를 되찾았다. 민호의 아내나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부러질 때까지 휘지 않을 여자, 정아라로서. 사흘은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다. 보안팀은 전문적이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켰다. 이웃들이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박씨 아주머니는 집에서 만든 김치를, 전씨 할아버지는 내 정원을 위한 국화 화분을 주셨다. 이것들은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그런 몸짓이 공동체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나는 며칠 동안 내 공간을 되찾는 데 시간을 보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부엌 정원에 허브를 다시 심었다. 육체노동은 민호에 대한 생각이 내 평화를 어지럽히려 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매일 밤 나는 제단에 향을 피워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을 때 선견지명으로 나를 지켜준 할머니를 기렸다.
나흘째 아침 백 사장님이 전화해서 서연의 소지품이 약속대로 그녀의 집에 배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남편분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고했다.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요?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문에서의 대치 이후 김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아침 일과를 다시 시작했다. 보리차를 끓이고 반찬을 곁들인 쌀죽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가정생활의 리듬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고 위안이 되면서도 내가 여기서 이루리라 기대했던 가족 없이는 공허했다. 정오가 조금 지나 초인종이 울렸다. 백 사장님이 설치한 보안 카메라를 통해 이번에는 혼자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처럼 정장을 입고 대문에 서 있는 민호를 보았다. 보안 요원은 카메라를 보며 내 지시를 기다렸다. 나는 인터콤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망설였다. 일부는 이전처럼 그를 들여보내지 않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아마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던 기억을 가진 여자는 답을 원했다. 들여보내세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민호는 정원길을 천천히 걸었고 그의 눈은 복원된 화단과 깨끗하게 쓸린 베란다를 훑었다. 문에 이르렀을 때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부 사이의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깊은 사과의 의미를 담은 90도 인사였다. 알아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용했다. 만나줘서 고마워. 나는 낮은 탁자 주위에 방석을 놓아둔 거실을 가리켰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말하지 못한 말들의 무게가 우리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이거 가져왔어. 그가 마침내 말하며 탁자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놓았다. 나는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서연이 가져가지 못하게 했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장신구들이 담긴 내 보석함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그는 우리 결혼식 날의 사진 앨범을 추가했다. 고마워요. 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말했다. 민호가 헛기침을 했다. 알아야, 일어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내 동생은 그럴 권리가 없었. 당신 동생은 당신에 동의해 행동했어요. 나는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로운 말로 끼어들었다. 당신은 그녀가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는 것을 허락했잖아요. 그가 움찔했다. 그녀가 그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건 알았잖아요. 민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인정했다. 또 한 번의 불임 치료가 실패한 후에 어머니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어. 서연이가 내가 없는 동안 너와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그는 말을 멈췄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더러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의 침묵은 충분한 확인이었다. 이 집이 법적으로 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민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항상 알고 있었어. 그 간단한 인정은 어떤 정교한 변명보다 더 강하게 나를 때렸다.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자신의 가족이 내 소유의 집에서 나를 쫓아내는 것을 허락했고 내내 그것이 내 것임을 알고 있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민호 씨? 그가 어깨를 폈다. 내 용서를 구하러.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나는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가에 익숙한 주름. 한때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눈썹의 미세한 비대칭. 나는 이 남자를 사랑했었다. 아마도 내 일부는 여전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신뢰 없는 사랑은 밑 빠진 독과 같다. 가치 있는 것을 담을 수 없다. 아니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대답을 예상했지만 다른 것을 바랐던 것처럼. 이해 못할걸요. 내가 대답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강 변호사님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의 평정심이 흔들렸다. 이혼? 하지만 알아야. 이혼은 수치스러운가요? 내가 그의 말을 끝냈다. 남편이 아내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가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8년 동안 당신 가족이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게 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가요? 민호는 대답이 없었다. 가보세요. 나는 방석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보안팀이 밖으로 안내할 거예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처음으로 진정으로 그곳을 보는 것 같았다. 여기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었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없으니 제대로 된 느낌이 아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부드러운 말로 치유하기에는 너무 깊다. 민호가 떠난 후 나는 조용한 집에 홀로 앉아 그가 돌려준 조각된 나무 상자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옥 귀걸이, 할머니의 진주 비녀, 민호가 첫 기념일에 준 금팔찌가 있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보물들이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내 침실 벽을 스쳤다. 차 한 대가 대문 밖에 멈춰 섰다. 창문을 통해 나는 서연이 우아한 신용 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디자이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전 방문과는 달리 그녀는 혼자 왔고 이전의 대치 상황을 특징지었던 의로운 분노도 없었다. 보안 요원이 무정의로 그녀의 존재를 내게 알렸다. 나는 잠옷 위에 가벼운 로브를 걸치고 인터콤으로 갔다. 늦었어요, 서연 씨.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렸다. 하지만 이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내키지 않았지만 나는 경비원에게 그녀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러 왔든 듣고 끝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정원길을 걸었지만 무언가 달랐다. 항상 그녀의 태도를 특징지었던 오만함은 이제 억지로 꾸민 것처럼 보였고 타고난 자질이라기보다는 쓴 가면 같았다. 나는 그녀를 문에서 만났고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어떤 경계는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었다. 서연의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비싼 가죽 핸드백을 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웃들이 수군거려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모두 내가 한 짓을 알아요. 우리가 한 짓을. 나는 놀라지 않고 기다렸다. 한국 사회는 평판과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 위에서 움직인다. 서연의 행동에 대한 소식은 동네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 비즈니스계로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로 퍼졌을 것이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이 갑자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해요. 그녀는 계속했다. 친구들은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의 교회 모임에서도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나를 비난하러 온 건가요? 나는 그녀의 논리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서연은 시선을 돌렸다. 아니요, 협상하러 왔어요. 그 단어는 차갑고 거래적인 느낌으로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협상에 관심 없어요, 서연 씨. 집은 내 것이고 이혼은 진행될 거예요. 이혼?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호 씨와 이혼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은 당신 가족은 당신이 나를 집에서 쫓아낸 순간부터 내 관심사가 아니게 됐어요. 서연의 평정심이 깨졌다. 제발요, 아라씨. 이게 우리에게, 우리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못하시는군요. 만약 당신과 민호 씨가 이 모든 일 후에 이혼한다면 그건 우리를 사회적으로 파멸시킬 거예요. 나는 그 아이러니에 거의 웃을 뻔했다. 나의 굴욕을 조종했던 여자가 이제 자신에게 같은 운명이 닥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정확히 뭘 요구하는 거죠? 화해! 공개적으로요. 당신과 민호 씨가 가족 행사에 함께 나타나는 것. 이혼은 없고요. 그녀는 마치 사업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듯 빠르게 말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집이 당신 것이라는 걸 인정할게요. 공개적으로 사과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요. 나는 내 시누이를 연구했다. 8년 동안 나를 경멸로 대했던 이 여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내쫓았던 이 여자. 이제 내 앞에 서서 용서가 아니라 체면을 위해 간청하는 이 여자. 아니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아니요. 서연의 세심하게 통제된 표정이 무너졌다. 아니요라니요? 제가 모든 걸 제안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화해로 위장한 감옥을 제안하고 있어요. 나는 그녀를 정정했다.
당신은 치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요구했다. 우리 사회에서 체면은 전부예요. 나에게도 전부였어요, 서연 씨. 나를 공개적으로 내쫓았을 때 그걸 기억하세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고 디자이너 정장이 갑자기 그녀의 몸에 너무 커 보였다. 내가 뭘 할 수 있죠? 원하는 걸 말해줘요. 내가 할게요. 그녀를 바라보며 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지경에 이른 이 자랑스러운 여자를 나는 만족감 대신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복수는 내가 발견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야기가 약속하는 치유의 고약이 아니었다. 집에 가요, 서연 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제안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그녀가 돌아서 떠날 때 그녀의 완벽한 자세가 마침내 무너지자 나는 덧붙였다.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더 이상의 협상 대신 그걸 시도해보세요. 그녀는 멈춰서 진정한 혼란스러움으로 뒤돌아보았다. 진실이요? 당신이 사람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소모품으로 취급했다는 것. 당신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미안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라는 것.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현관 불빛 아래서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인식의 깜빡임, 아마도 수치심까지도. 다른 말 없이 그녀는 정원길을 다시 걸어 내려갔고 그녀의 비싼 힐은 걸음마다 부드러운 흙에 약간씩 잠겼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름이 동네에 자리 잡으면서 매미 소리와 오후의 천둥 번개를 가져왔다. 나는 되찾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아침에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자수를 놓거나 책을 읽으며 보냈다. 보안팀은 남아 있었지만 재산 경계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존재감을 유지하는 2명의 인원으로 줄었다. 삶은 다른 리듬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민호와 결혼했을 때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 자체로 조용한 품위가 있는 리듬이었다. 강 변호사님이 전화해서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았지만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30일의 시간이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소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나는 이 공식적인 끝맺음에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않고 그저 희미한 종결감만 느끼며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습한 화요일 아침, 현주가 즉석 자수 수업을 위해 딸 민지를 데리고 방문했다. 어린 소녀가 베란다에서 바느질을 연습하는 동안 현주와 나는 부엌에서 차가운 보리차를 마셨다. 동네 아줌마들이 당신 이야기만 해요. 그녀가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탐욕스러운 김씨 집안에서 집을 되찾은 정아라. 당신은 일종의 민담 영웅이 되었어요. 나는 그 관심에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단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텐데요. 그녀는 민지가 바느질에 집중하고 있는 베란다를 쳐다보았다. 여성들은 부러질 때까지 휘도록 길들여져 왔어요. 당신은 휘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폈죠. 우리 대화는 민지가 완성된 바느질을 보라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현주가 베란다로 나서는 순간 나는 대문 밖에서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창문을 통해 보니 서연의 비싼 차가 길 건너편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고 그녀의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서툴렀다. 멀리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는 뒤로 물러서며 무정의를 잡았다. 그가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서연은 그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대문을 통과했다. 현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제 시누이요. 나는 현관문 쪽으로 움직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서연은 술에 취했거나 아픈 것처럼 비틀거리며 정원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의 평소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은 흐트러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어깨 주위로 풀려 있었고 블라우스는 치마 밖으로 일부 나와 있었으며
하이힐 한쪽이 부러져 심하게 절뚝거리며 걸었다. 아라씨! 그녀는 조용한 아침에 비해 너무 큰 목소리로 불렀다. 나와서 나를 마주해요. 보안 요원은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분명히 당황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소란에 이끌려 이웃들이 이미 창문과 대문에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현주와 민지를 뒤에 두고 베란다로 나섰다. 서연 씨,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유머 없는 깨지기 쉬운 소리로 웃었다. 내가 뭘 하냐고요? 내가 뭘 하냐고요? 신우이 집에 놀러 왔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약간 어눌해서 그녀가 술을 마셨다는 내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에서 특히 서연 같은 사회적 지위의 여성이 공개적으로 술에 취해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집에 가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몸이 안 좋다고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선글라스를 벗어 붉어진 눈을 드러냈다. 우리 중 아무도 괜찮지 않아요. 민호 씨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어머니는 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각 문장마다 높아졌다. 모두 당신과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야. 나는 현주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다. 조용한 지지의 표시였다. 민지야. 그녀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다. 안에 들어가서 바느질 연습하렴. 어린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순종적으로 우리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안에 들어가자 나는 베란다 계단을 내려가 정원 길에서 서연을 만났다. 그녀가 내게 소리치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며 말했다. 이건 존중의 문제예요. 당신이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 존중? 서연이 약간 비틀거렸다. 존중을 원한다고? 그럼 왜 이 이혼으로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거야? 8년 만에 실수 한 번 때문에 결혼 생활을 버리는 거야? 실수 한 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8년 동안 나를 외부인처럼 대한 걸 실수 한 번이라고 불러요?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낸 걸 실수 한 번이라고 불러요? 서연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숨에서 소주 냄새가 날 정도로 가까웠다. 넌 외부인이었어. 내 동생에게 아이조차 낳아주지 못한 시골뜨기였지. 민호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널 참아준 거야. 왜 그랬는지는 하늘만 알겠지만 각 단어는 상처를 주기 위해 나를 그녀의 공개적인 분노 표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나는 산골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무언가를 배웠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는 것에 있다. 만약 당신이 나를 그렇게 봤다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이혼을 축하해야지 재고해달라고 애원할 게 아니라. 내 이성적인 어조는 그녀를 더욱 격분시키는 것 같았다. 네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녀는 거칠게 손짓하며 요구했다. 내 남편은 골프 클럽에 얼굴도 못 내밀어. 어머니는 다른 교회로 옮기셔야 했어. 우리 가문 이름, 이 지역 사회에서 대대로 의미를 지녀온 이름, 이 진흙탕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내 행동이 아니라 당신들 행동 때문이죠. 내가 지적했다. 내 행동?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나는 우리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었어. 가족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길가에는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다. 박씨 아주머니는 자기 집 대문에 서서 식물에 물 주는 척도 하지 않았다. 전씨 할아버지는 평소에 접이식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다른 이웃들도 서연의 공개적인 실신 광경에 이끌려 근처에 서성거렸다. 당신은 가족을 보호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우리의 관객을 의식했지만 내 앞에 떨고 있는 여자에게 집중하며 말했다. 당신은 재산을 보호하고 있었죠? 차이가 있어요. 내 말 속 무언가가 서연의 분노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은 비에 젖은 한지처럼 구겨졌다. 넌 이해 못해. 그녀는 갑자기 지친 듯 속삭였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민호는 밥도 안 먹고 내 남편은 소문을 피해 부산으로 이사 가자고 하고 어머니는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어머니는 내가 조상님들께 망신을 주었다고 하셨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한 고통이 나를 놀라게 했다. 처음으로 나는 서연을 나를 괴롭혔던 오만한 시누이가 아니라 한때 나를 묶었던 것과 같은 문화적 기대에 갇힌 여자로 보았다. 그녀의 모든 정체성이 적절한 체면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는 사람. 당신의 고통에 대해 유감이에요.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쫓아내기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던 결혼 생활로 돌아가서 그걸 고칠 수는 없어요. 서연이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정원길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디자이너 스커트가 축축한 흙 속으로 가라앉았다. 지켜보던 이웃들의 집단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부탁이에요. 이혼을 취소해줘요. 다음 주 어머니 생신 저녁 식사에 와줘요. 우리 화해했다고 모두에게 보여줘요. 자랑스러운 시누이가 흙먼지 속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은 그녀의 분노에 찬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를 때렸다. 한국 문화에서 그런 자세는 특히 연장자가 젊은 가족 구성원에게 궁극적인 굴욕을 상징한다. 서연 씨, 일어나세요. 나는 진심으로 불편해하며 말했다. 이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고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정성 들인 화장을 번지게 뱉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말로 인정했다. 다른 건 다 해봤어요. 내 뒤에서 현주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지켜보던 이웃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귀족적인 서연이 한때 무가치하다고 무시했던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나는 시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부분적으로는 품위를 지켜주기 위함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남들이 듣지 못하게 말하기 위함이었다. 내 말 들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혼은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장은 끝났어요. 하지만 다른 걸 제안할 수는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뭐든지요. 진실이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이나 체면칠해나 공개적인 연기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진실. 무슨 진실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 내가 수년 동안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 우리 둘 다 진정한 관계보다 외양을 중시하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만약 당신이 이 진실들을 공개적으로 절망의 순간에 여기서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인정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 어머니의 생신 저녁 식사에 참석할게요. 민호 씨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때 당신 가족을 깊이 아꼈고 당신들의 치유를 바라는 사람으로서요. 서연은 절망 대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하다 해주겠다고요? 이 모든 일 후에? 네, 내가 말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경험했던 것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한참 동안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비슷한 무언가가 반짝였다. 일으켜줘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내 굳은 살 박인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잘 다듬어진 손가락의 낯선 감촉을 느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정원 길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때 적이었던 두 여자가 이제 조심스러운 공통점을 찾고 있었다. 드라마가 결론에 이르렀음을 감지한 구경꾼 이웃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밤이 되면 동네에 퍼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현주가 앞으로 나와 서연에게 얼굴을 닦을 손수건을 건넸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연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천을 받았고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저녁 식사는 다음 주 목요일 7시예요. 어머니 댁에서요. 갈게요. 나는 약속했다. 현주가 서연을 그녀의 차로 이끄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으로 베란다로 돌아왔다. 내가 두려워했던 대결은 왔다가 갔고 그 뒤에는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더 복잡하고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 이해의 첫 번째 연약한 실마리들을 남겼다. 김 여사님의 생신 저녁 식사. 전 일주일은 실질적인 문제들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강 변호사님이 전화해서 민호가 이혼 서류에 바로 서명하는 대신 조정관과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알려주었다. 이혼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것이었다. 나는 다음 달로 예정된 그 만남에 동의했다. 문화센터에서는 주 3회 오후에 전통자수를 가르치는 정규직을 제안받았다. 60대의 품위 있는 원장님은 내가 시작한 이후로 내 수업 등록생이 2배로 늘었다고 언급했다. 소문이 퍼져요. 그녀는 아는 채 아는 미소와 함께 말했다. 학생들은 기술과 강인함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 하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수락했다. 소박한 급여는 내 저축과 최종 이혼 합의금과 합쳐져 편안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목요일 아침 산골 게스트하우스의 최 씨 아주머니가 전통 삼배 끈으로 묶인 작은 상자를 들고 예고 없이 찾아오셨다. 오늘 밤을 위해서. 그녀는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며 설명했다. 시장에 한 친구가 김씨 가문 어르신 생신에 참석한다고 하던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안에는 숨막히게 소박한 한복이 들어있었다. 연두색 바탕에 옷단에 은은한 상아색 자수가 놓여 있었고 화려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그 자리에 딱 맞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내가 네 나이 때 입던 거야. 최 씨 아주머니는 내 항의를 물리치며 말했다. 내 시댁에서 쫓겨나기 전에 다시 입을 기회가 없었지. 그녀는 세월이 깃든 손가락으로 내 뺨을 토닥였다. 어떤 이야기들은 다른 결말을 가져야 해. 나는 오후 내내 특이할 정도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소나무 향 비누로 목욕하고 머리를 단정하지만 우아한 스타일로 정리하고 가장 가벼운 화장을 했다. 한복은 완벽하게 맞았고 그 비단층은 꼬리프로 만든 갑옷처럼 내 주위에 내려앉았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택시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대신 김 여사님 댁까지 짧은 거리를 걸어가기로 했다. 저녁은 온화했고 동네는 익어가는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 사이로 가끔 바람이 부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내가 지나갈 때 이웃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공개적인 실신, 그리고 나의 침착한 대응에 대한 소식은 분명히 동네에서 내 위상을 높여주었다. 한국 사회는 회복력을 존중한다. 특히 앙심 없이 표현될 때 더욱 그렇다. 김 여사님 댁은 가로수길 끝에 서 있었고 내 집보다는 작았지만 꼼꼼하게 관리되어 전통 기와지붕과 나무 대문이 있었다. 다가가자 나는 밖에 주차된 몇 대의 비싼 차들을 보았다. 최근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적어도 일부 사회적 관계는 유지했다는 증거였다. 나는 대문에서 잠시 멈춰서서 갑자기 불확실해졌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실수일까? 내 존재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까? 아니면 단지 다시 열게 할까? 내가 재고하기 전에 대문이 열리며 수색 정장을 격식 있게 차려입은 민호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왔구나. 그가 간단히 말했다. 서연 씨에게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어머니는 안방에 계셔. 다른 사람들은 다 와 있어. 마당은 전통 종이 등불로 밝혀져 있었고 돌길과 정성껏 가지치기한 소나무에 따뜻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민호를 따라갔다. 내 옆에 있는 그의 존재를 의식했지만 한때 우리 관계를 정의했던 감정적인 끌림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집 입구에서 나는 신발을 벗고 따뜻한 실내로 들어섰다. 즉시 익숙한 냄새, 끓고 있는 된장찌개, 갓 찐 밥, 김 여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의 은은한 향기에 둘러싸였다. 내가 들어서자 안방은 조용해졌다. 김 여사님은 낮은 상의 상석에 앉아 계셨고 그녀의 엄한 얼굴은 정성스러운 화장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서연과 그녀의 남편이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둘 다 비싸게 차려 입었지만 평소의 우월감은 없었다. 몇몇 다른 친척들, 사촌들과 그들의 배우자들,
이 모임을 완성했고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은 내 입장을 쫓았다. 나는 김 여사님께 깊이 절했다. 생신 축하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격식 있게 말하며 내가 가져온 작은 선물, 장수를 상징하는 국화가 수놓아진 손수건을 드렸다. 김 여사님은 그것을 가벼운 끄덕임으로 받으셨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앉거라. 그녀는 빈 방석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아내로서 예상되는 민호 옆이 아니라 상 건너편 우리의 바뀐 상태를 미묘하게 인정하는 자리였다. 저녁 식사는 한국 가족 모임의 전형적인 정교한 격식으로 진행되었다. 음식이 오가고 칭찬이 교환되고 대화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아무도 내 최근 몇 달간의 부재, 계류 중인 이혼 또는 서연의 내 집 방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하지 않은 현실들은 보이지 않는 영희처럼 공중에 떠 있었고 모두가 느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후식, 단 떡과 간펀치이 나올 때 서연이 마침내 조심스러운 외양을 깼다. 어머니 생신 저녁 식사를 마치기 전에 그녀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여사님이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은 그럴 때가 바로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서연은 이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을 말로 끼어들었다. 우리 모두 함께 있을 때, 아라 씨가 여기 있을 때, 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긴장감이 이전의 억지스러운 정중함을 대체했다. 서연은 어깨를 펴고 나를 직접 마주보았다. 전가라 씨, 제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당신을 가족이 아니라 침입자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때 저는 그것을 당신과 제 동생이 함께 겪은 고통스러운 투쟁이 아니라 제 편견의 확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명확하고 조건 없이 말해져 조용한 방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다. 석 달 전 그녀는 계속했다.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한 제 동생의 충성심을 이용하여 당신을 당신 집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법적으로 당신 소유였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민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이 재정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그 부동산을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이 작은 고통의 소리를 냈지만 서연은 그녀를 의식하지 않고 계속했다. 제 행동은 잔인하고 부정직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체면을 지키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품위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녀는 앉은 자세에서 깊이 절했고 그녀의 이마는 거의 상에 닿을 뻔했다. 용서를 구합니다. 비록 제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요.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동네 소리조차 잠잠해진 것 같았고 마치 세상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상 위에 놓으며 내 대답을 구성했다. 이것은 서연과 내가 논의했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공개적인 잘못 인정, 나의 공개적인 은혜의 베풀m. 그러나 이제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대본을 따르기가 꺼려졌다. 말씀 감사합니다의 서연 씨. 나는 마침내 말했다. 분명히 깊은 성찰과 진심에서 나온 말이네요. 그녀는 허리를 폈고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보였다. 하지만 용서는 나는 부드럽게 계속했다. 단 한순간에 주어지거나 아무리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한 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깨진 것을 재건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이에요. 서연의 얼굴에서 안도감은 혼란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단순한 수용이 아니었다. 상처는 저에게만 입혀진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상 주위의 각 가족 구성원을 둘러보며 설명했다. 우리 모두 사이의 신뢰에 가족 자체의 의미에 입혀진 상처였죠.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이해가 번졌다. 김 여사님은 돌처럼 굳은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나는 그녀의 손, 딸의 손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 무릎 위에서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의 사과를 치유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완성이 아니라요. 나는 결론지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수년간의 제 침묵이 우리 사이의 거리에 기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 또한 미안합니다. 몇 번의 심장 박동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김 여사님이 헛기침을 하셨다. 내 70평생, 그녀는 나이와 감정으로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진실은 포장된 채 숨겨져 있는 동안 즐거운 거짓말이 선물처럼 교환되는 수많은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이것은 정직함이 떡과 함께 차려진 첫 번째 모임이다. 그녀는 이제 안정된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아마 늙은 여자도 결국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게다. 방 안의 긴장감이 완화되었고 편안한 친숙함으로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진정한 존재감으로 바뀌었다.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고 이제는 김씨 가족 모임에서 이전에 없었던 개방성의 질이 더해졌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나는 마당에서 저녁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종이 등불을 감상하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와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다. 조정관이 전화했어. 그가 말했다. 이혼에 대한 내 모든 조건에 동의했어. 나는 놀라지 않았지만 여전히 슬픔과 같은 아픔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8년의 공유된 삶은 비록 이별이 필요하더라도 약간의 고통 없이는 풀릴 수 없다. 집에 계속 있을 거야? 그가 물었다. 네, 거긴 내 집이니까요. 민호는 흩어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너에게 걸맞지 않았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결혼한 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가족이 너를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둔 것 같아. 그게 내가 이미 나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줬으니까. 그 통찰력에 나는 놀랐다. 함께한 모든 세월 동안 민호는 그런 자기 인식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어렸어요. 내가 제안했다. 우리 둘 다 중요한 것에 굳건히 서는 법을 몰랐죠. 너는 배웠지? 그는 슬픈 미소와 함께 지적했다. 나는 아직 노력 중이야. 집 안에서 김 여사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가려고 돌아서다가 잠시 멈췄다. 알아야 행복을 찾길 바래. 넌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그럴 자격이 있어. 그가 떠난 후 나는 마당에 남아 동네의 밤소리를 들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먼 웃음소리, 나무집 스치는 소리, 언덕 너머 철로를 지나는 기차 소리. 삶은 계속되고 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복수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집에서 쫓겨난 후 몇 달 동안 나는 할머니 말씀의 지혜를 배웠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것처럼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형성할 나 자신의 힘을 되찾는 데 있었다. 나는 내 집을 되찾았다.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있었다. 한때 나를 침묵시켰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나는 나 자신의 회복력을 발견했다. 압력 아래서 부러지는 뻣뻣한 힘이 아니라 휘었다가 다시 펴지는 변형되었지만은 부러지지 않은 유연한 힘을. 조용한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연두색 한복의 물처럼 내 주위를 흐르는 동안 나는 승리감도 씁쓸함도 느끼지 않았다. 김씨 가족이 입힌 상처는 분명 흉터를 남길 것이다. 하지만 흉터는 단지 과거의 고통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들은 치유의 증거이며 찢어진 것을 고치는 신체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이다. 집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창문은 환영하는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로 정의된 집이 아니라 단지 완벽하게 내 것이었다. 나는 베란다 계단을 올라 내 발 아래의 단단한 나무, 내 얼굴에 닿는 부드러운 저녁 공기, 내 가슴 속의 꾸준한 심장 박동을 느꼈다. 이것이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생각했다. 승리가 어떤 느낌인지. 적의 패배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발견하는 것.